네, 신한금융투자와 매일경제가 함께하는 재테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윤입니다. 네, 요즘은 정말이지 고유가에 고물가에 또 고금리, 고환율까지 정말 월급 빼고는 안 오른 게 없는 요즘인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경제 불황에 직면했고요. 일부 국가들은 디폴트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가계부채 증가에 이어서 또 글로벌 공급망 대란까지 이어지면서 증시는 그야말로 살벌하게 얼어붙고 있는데요.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다지만 언젠가 다시 오를 날이 있을지, 지금이 바닥일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전문가를 모시고 하반기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투자전략부 박석중 연구원님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난감합니다. 너무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이제 시장 투자자분들에게 간이 말씀드렸던 게 난이도가 높아진 마켓이다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재밌는 숫자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상반기 아마 투자자분들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얼마만큼 힘들었냐면 상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주가지수의 대표적인 마켓이 미국이거든요. S&P 500이 상반기 기준으로 50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어요. 이유는 40년 만에 최대치의 물가 상승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0년 만에 최대치의 금리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진적인 위험 회피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20년 만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원화 환율은 원달러가 1,300원이 넘어가는 그런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투자자분들이 안녕하실 리가 없고, 투자자분들 대면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힘든 구간을 겪고 있는 시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구간에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여쭤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솔직한 뷰를 거침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체감하고 있는 게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장을 보러 가도 평소에 10만 원치면 굉장히 넉넉했다면 요즘은 20만 원치를 훌쩍 넘고 물가가 오른 걸 너무나 실감을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정말 경기 침체기라고 저는 좀 와 닿아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맞죠. 우리들의 월급은 변한 게 없는데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리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 물가를 잡으려는 중앙은행들의 의지는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은 크게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돈이 많이 풀려서. 네. 물건은 10개인데 시장에 10원의 돈이 있는 거랑 100원의 돈이 있는 거랑 이 가격을 결정하는 단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수요가 되게 좋아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찾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시장은 10개를 원하는데 공장은 8개밖에 못 만들면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물가 상승은 그 3가지 요인이 다 있는데, 연준, 한국은행 이런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수요를 부러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낮추겠다는, 경기가 부러져도 괜찮아, 지금은 그 정도로 물가 상승이 심각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이제 수요가 위축돼서 경기가 침체될 거라는 우려. 우리는 이걸 인플레이션이랑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통합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형국인 거죠. 주식시장은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인데, 경기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1년 이상의 가격 조정이나 약세장이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논쟁이 뜨거운 거죠. 침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두고 시장이 뜨겁게 이제 떠들고 있죠. 그럼 이제 궁금하시겠죠.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건. 침체라면 어떻게 될 거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또 어떻게 되는 맞아요. 건지. 네. 근데 정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경기 침체와 물가 이 2가지를 결정하는 변수가 지정학적 위험이 되게 큰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의 고점이 만들어질 거고, 인플레가 최악의 케이스에서 이제 장기화되고 쉽게 꺾이지 못한 경우가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과거처럼 경제의 큰 흐름을 가지고 예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국면일 거니까 저희도 뭐라고 예상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정학적 위험이 어떻게 되든지의 여부를 떠나서 아마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번 달일 텐데 7, 8, 9, 3분기라고 이야기하죠. 3분기는 쉽지 않은 그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그림을 보면 주가는 선행지표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이 다 후행지표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심리지수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소비자 심리라든지 기업의 경기를 보는 심리들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심리 데이터가 아니라 실물 지표들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기업 이익 추정치들이, 우리는 주가를 매출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의 이익을 보는 건데, 매출이 과거처럼 성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가가 올라요. 네, 그러다 보니 마진, 이익률, 이익의 전체적인 레벨대가 둔화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향후 1, 2년 내 경기가 침체로 갈까요? 라는 시장의 전망이에요.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제 평균치를 때리면 한 3, 4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경기 침체 확률이 3, 40% 올라왔다는 걸 뒤집어 놓고 보면 6, 70%의 사람은 아직 침체가 아닐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은 속도감이랑 과거의 경험치들이 중요한데, 통상 이제 30%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요,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해요. 주가가 이만큼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감익이 될 거고, 경제지표가 더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들이 덧붙여서 이제 가격, 변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 아마 3분기까지는 이런 일을 거쳐야 될 거예요. 통상 주가가 바닥을 찍으려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시장을 가장 낙관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꼬랑지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심리지표 같은 것들이죠. 근데 사실상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주가가 바닥을 찍으려면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들이나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을 맞닥뜨려야 돼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악재의 무게나 크기가 아니에요. 악재가 얼만큼 무거울지, 얼만큼 클지를 예상하기 힘든 국면의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3분기 정도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대면하면서 주가의 바닥을 잡거나 혹은 앞으로의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 회색의 음영은 경기 침체를 T점, 지금부터 침체하라고 단정했던 시점을 T로 놓고 전후의 주가거든요. 그 전에 침체가 날까봐 우려하면서 이미 주가는 빠질 텐데, 저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침체의 6개월 전 그리고 6개월 후 요 1년간의 과정에서는 약세장의 흐름을 거의 대부분 이어갑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이 평균치거든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노란색과 빨간색 선이 디커플링, 따로 놀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침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얕은 침체가 있고 깊은 침체가 있어요. 깊은 침체는 뭐냐면, 금융의 위험이나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했던 위험은 1년 이상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다거나, 아니면 유로 재무위기가 났다거나, 팬데믹 같은 큰 시스템 위험이 나왔을 때는 6개월 뒤에 흘러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저의 기본 가설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네. 과거에 대비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은 훨씬 더 우호적이고, 그리고 은행들의 건전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림이고, 그리고 신흥국들도 과거와 다르게 외환보유고의 보유액들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높아요. 그럼 우리가 보는 게 노란색의 얕은 침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 평균치에서 보면 우리는 조정의 절반 이상을 지금 지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국면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제 저희가 볼 건 왜냐면 큰 흐름을 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실질적으로 침체의 강도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리고 그 강도를 결정하는 데서 우리가 7, 8, 9월에 확인해야 되는 건 기업의 이익, 실적이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여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마 3분기 정도가 추가적인 변동성이 예상되는 구간이고 얕은 침체라면 주가가 모두 일제히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익이 조정받고 나면 차별화가 나오겠죠. 주가의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조심스러운데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위험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세상이 이제 예전같이 돌아가려면 첫 번째로 지정학적 위험들이 해소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완화되는 소강 국면을 봐야 되겠죠. 푸틴이 명예로운 퇴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얻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협상에 나서려면 협상에 나서는 그 순간이 가장 어두운 구간이 아닐까. 러시아가 에너지, 천연가스를 볼모로 협상의 우위에 서려면 그 수요가 가장 많은 구간이 겨울이에요. 겨울에 난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까지 가는데 지금 밸브를 이제 조우고 있는 상황인데 요 정도의 불확실성 정도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과거 역사적인 흐름 내에서도 지금은 위험을 관리하면서 차별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구간으로 앞으로 3개월과 6개월 정도를 바라보시는 게 올바른 시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4분기 정도면 좀 희망을 봐도 될까요? 그러기를 바라야죠. 저도 단정하기는 되게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연구원님은 지금이 좀 주가의 바닥이라고 보시는가요? 이 질문은 개인 투자자분들만의 질문은 아니에요. 자금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요즘 국민연금은 공적기관들은 주식 언제 사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 원천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주식이 싼가요? 라는 거죠. 지금 주식이 싼가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먼저 답을 드리면 지금 주식은 충분히 조정받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직도 더 내려가나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되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주가라는 이 함수는 두 가지 변수 값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익과 밸류에이션이죠. 그죠? 그럼 이익을 결정하는 변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변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결정되겠죠. 제로금리면 예금보다는 나머지 투자 자산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오르는 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모델을 돌려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반영 안 된 게 위험들, 신용에 대한 위험들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거기 이제 밸류에이션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신용위험이 발생하면 상장사도 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반영이 돼 있어요. 금리 상승은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익 추정치가 하나도 조정받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억을 버는 회사가 10배 PER,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으면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억의 시가총액이죠. 근데 이 금리가 올라서 10배 밸류에이션은 5배까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익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미국 기준에서 보면 오늘은 이제 글로벌 전략이니까요.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나오면요. 15%에서 35%까지도 이익 감익이 됩니다. 추정치가요. 네. 근데 이번은 그런 깊은 침체 구간은 아니니까 저희가 산정하는 건 한 8에서 12% 정도? 네. 그 정도가 이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S&P가 한 3,40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가 2,100, 2,200포인트 정도 선이 나와요. 그 정도 선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시기를 불문하고 대변수를 불문하고 주식은 합리적인 가격까지 하락해 있다. 그럼 그 정도 빠지고 안 빠질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 정도의 구간이 합리적인 가격이면 그 전후를 통해서 주식을 사서 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이제 미래 기대 수익률에 대한 높이들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주가의 밴드는 보통 락바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외부 변동성에 있어 있는데 그 정도가 궁금해하시는 바닥 근처에 가까운 구간이 아닐까.
그 전후의 가격대에서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 조금 더 영민한 투자자나 투자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실적 발표들이나 이런 악재들을 대면하는 구간에서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기업,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기업, 이런 기업들을 살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겠죠. 큰 돈을 벌려면 시장이 우리의 반대편에 설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 구간을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이야기하면 그 정도가 될 거고요. 물리신 분들, 한테 조언을 드리면 사실 그런 분들이 더 많은 시청자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건, 내가 이번 달, 다음 달에 이제 투자를 해소해야 되지 않는다면, 손실을 확정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내가 투자의 장기적인 시계열을 볼 줄 아는 그런 여유들이 있어야 될 것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래에 뭐 단기간 일에 급진적인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오릅니다. 그럼 1번, 2번, 3번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1번에 막바지에 물을 타신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락하는 구간에서 주가 지수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한 자산들은 되돌림 과정에서 크게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올라오는 장에서 못 따라오는 거죠. 그랬을 때 상실감들은 너무 크고요. 타격이 너무 큰 거죠.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자산의 정리나 재분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라올 때 내가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유 자금들이 있으시면은 주가 지수에 대한 포지션들을 늘리시거나 우량한 자산들을 담으셔야 돼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뭘 팔아야 되냐? 물가는 쉽게 안 떨어질 거고요. 금리도 쉽게 안 떨어질 겁니다. 이 구간에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에 빠져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들, 적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투자 포지션이 많으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런 기업들이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다. 대부분이 이제 기대감, 재무제표를 좀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아직까지도 금리가 올라오면 금융시장은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에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건 올해 내도록 변하지 않을 테니 그 부분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주가가 바닥이라고는 안 하셨는데, 그럼 지금 좀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그동안 경제는 고성장을 했고, 그 고성장의 그림 내에서 물가는 낮았다. 고성장 저금리 저물가의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예전만큼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신용을 창출하기도 어려운 환경일 거고, 그래서 예전만큼 투자 수익을 걷기가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잠재적으로 있는 구간에서 제가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산을 배분하세요. 첫 번째로 원화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세요. 원화가 아닌 외화의 자산의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대상국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왜냐면 저희 생각보다 달러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2년 정도의 구간을 목표로 하시고 달러의 포지션을 늘려가셨으면 좋겠다. 야, 박석중이 달러 사라고 했는데 그때가 고점이었어. 하지만 달러가 완화되면 가지고 계신 미국 자산들도 올라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경제는 3년 사이클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2년이나 3년으로 사시면 이 한 계적이 1년 반일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럼 나눠 사시면 평균 가격에 사실 수 있어요. 자산을 점진적으로 배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물가가 올라오는 구간은 도망갈 자산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되어오면 도망갈 자산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미국의 장기물 채권들이나 뭐 금 같은 자산들이 되겠죠. 근데 저희는 미국의 장기물 채권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S&P를 3,400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3,400, 500 근처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1년 정도의 스킴을 가지고 시계열을 가지고 S&P 500 인덱스를 사서 모으는 전략이 저는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다 빠졌잖아요. 다 빠졌고 더 하방에 대한 위험이 있는 구간에서는 어떤 자산을 내냐, 하방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면서 올라갈 때 이탈되지 않는
그냥 나홀로 물려있지 않을 만한 그런 자산들을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S&P 5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하반기에 제가 좀 일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크게 생각이 변한 게 없어요. 국가 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한국은 지금 이런 사이클이냐 이런 사이클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냐 저렇게 올라갈 거냐의 경기 저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의 주식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좀 늘려가시는 게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위험도 감소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쟤 뭐라고 하냐 종목 좀 이야기해 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지금 구간에서도 좋아 보이는 자산들 딱 한 가지만 꼽자면 저는 그린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 태양광이 되게 빅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왜 웃으시나요? 받아 적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글로벌 태양광 업체들, 그러니까 태양광은 제조를 하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기업들까지 길게 놓여져 있는데 태양광의 기초자산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내려가는데 전반적으로 수요가 올라가는 사이클인 것 같아요. 그럼 원가가 올라가는데 수요나 판가는 좋은 사이클인 거잖아요. 저희는 그쪽을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인력난이 가중되는 구간에서 산업자동화 설비 쪽들이나 그리고 소비재 중에서 원가 상승을 감안해서 이제 포지션 관리를 할 수 있는 몇몇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은 오늘은 신한과 매경의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이긴 하지만 신한 알파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제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애정하는 저희 팀원들,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이나 저희 포트폴리오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연구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